거의 백제 하나. 이쪽이 주체화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하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만년통에 참석한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으로 민주당 전쟁 같은 경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오형훈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네.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부터 네. 꺼내보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네. 그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오늘 그 네. 재수감이 네. 됐지 않습니까? 참 복잡한 심경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께서 수감을 앞두고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사법부가 진실을 가려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뭐 대국민 사과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까지 네.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물론 이제 2017년 박정희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제 예견되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공모라는 어떤 개인 사적인 모임에서 진행했던 댓글과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네. 상승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과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지지율 약진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또한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그동안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던 점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 토론회 과정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국민 면접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책 비전이 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신복지 네. 그리고 이제 중산층 경제 그리고 연성 강국 신외교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 강국까지 이런 어떤 네 가지 전략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 당원들께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 이런 점이 상승세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은 또 캠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네. 대한 건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부재로 좀 구심점을 네네. 찾고 있는 친문이 이제는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오늘 수감된 상황에서 캠프 차원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경남 도정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우리 당이 또 우리 후보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셨던 그리고 구상하시고 사업화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라든가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경남 그
KTX 관련 그리고 또 달빛 내륙철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뒷받침해서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상남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뒷받침해 주는 게 저희 당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낙연 후보와 이제 네. 그 김경수 전 지사 간에 네. 오늘 이제 뭐 통화도 이루어져서 그렇죠.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대통령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네. 뭐 이야기를 했다는 게 또 전언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그 경남 방문 시에 전화 통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위로의 말씀을 이낙연 후보께서 직접 전달하셨고 또 네. 김경수 지사께서도 그런 걱정과 위로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기꺼이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네네. 이낙연 후보 간의 설전이 네네. 상당히 이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백제 논쟁이 또 이제 그 수면 위로 네네. 올라왔습니다. 예, 예, 네. 그 이 발언에 이제 지역주의로 잘못 네. 호도됐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떡을 줬는데 뺨을 맞았다.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고 네. 주장인데 네. 이낙연 캠프 측에 이제 반발이 글쎄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뭐 떡을 줬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떡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 네. 기사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지지율이 잘 나올 때 대선에서 이기시는 게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을 한 다음에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확장력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표의 확장력을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그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으로 즉 영남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뉘앙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합된 주체가 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백제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런 측면도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갈등이 또 커지고 있는 대목이 네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담론을 꺼내 들었는데 네네. 검증 방안이 있을까요? 전형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저는 비판이나 이런 주장이 있어서는 저는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황과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께서는 분명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분명하게 네.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에 후삼국 시대에 나왔던 궁예의 관심법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반대표 2표 당시 네네. 자민련 김종호 의원인가요? 네네. 그분의 한 표와 네. 이낙연 후보의 한 표라는 거죠? 예, 당시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누차 나왔던 부분이다, 확인되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네. 뭐 형수 폭언 또 해경공 김씨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소환을 했는데 뭐 저희들이 뭐 재소환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아마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마 이제 저희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 네. 유튜버께서 형수 폭언 동영상을 공개했던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해경 김씨 의혹도 재소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공식 캠프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캠프에 어쨌든 참여하고 있는 이런 지지자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또 우리 지지자이기 때문에 과도한 네거티브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분에게 그쪽 그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캠프의 입장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거티브 문제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 경쟁이 실종이 됐다, 또 후유증이 클 것이다 이런 네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당이 나서서 경선 관리에 좀 더 공정을 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낙연 후보 본인께서도 이미 지난주에 경선과 관련된
그런 원칙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미래 비전이 제시되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후보가 함께 승자가 돼야 한다라는 원칙,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경선에 임한다면 원팀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계속 이낙연 캠프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당에서 중앙당 선관위 차원에서 28일 날 네. 협약식을 6분의 후보를 모시고 협약식을 공정 경선과 관련된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후유증 우려와 이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네.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 흥행에는 또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글쎄요. 들려오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경선도 폭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 빨리 시원한 소나기가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이낙연 네. 후보의 이제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기본소득 공약인데 아니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전 국민에게 이제 연 100만 원, 네, 청년에게 네. 연 200만 원 네, 이제 네. 지급한다는 골자인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후보께서는 이제 예비 후보 경선 당시 TV 토론에 나와서 기본소득 공약은 또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다가 그리고 또 최근 또 정책 발표를 통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좀 갈팡질팡 기본소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월 8만 원씩 매년 52조 원으로부터 월 50만 원에 연간 300조 원까지 이게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이제 20% 수준이고요. 연간 조세 수입이 400조 원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GDP의 15%인 300조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오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강화해서 보편 국가를 복지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낙연 후보 1호 공약 구상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정책 목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4개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산층을 지키는 보편적 보호 체계, 복지 보호 체계를 이제 강화하는 것인데 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복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적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고용 있는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산층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강국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정책 또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구가 제주시 을이시잖아요. 네네. 예, 원희룡 현 그 제주도지사의 대선 네. 출마로 네. 제주지사직 이제 공석이 이제 이미 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뭐 출마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네, 아직은 공석은 이제 아닌데. 앞으로 사퇴를 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것 높은 같습니다. 상황인데 네. 제주 그럴 경우 제주도지사 적합도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 이제 나왔는데 네. 의원님께서 이제 선두를 네. 차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뭐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낙연 후보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경선이 10월 10일로 이제 늦춰졌지 않습니까? 만약 결선 투표까지 고려하게 되면 10월 중순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경선 시기까지 이낙연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민주당의 원팀이 완성되었을 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국회 행안위 예결소의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제주 네. 4.3 특별법 배상 보상 예산 논의를 또 네. 진행하실 텐데 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4.3 유족 희생자들에게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그 용역에서 제시한 배보상 금액 기준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이미 지난해 고위당 정청에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금액을 2022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고 2022년부터 지급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 그리고 공약 경쟁 등 민주당 대선 경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